이번 코로나 사태로 테슬라 주가도 폭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폭락도 잠시, 테슬라 주가는 금세 제자리를 찾아가며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서운 질주,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테슬라 역시 미국의 공장이 셧다운되었지만 반면 중국에 있는 공장이 활기를 띠면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저유가 시대에 왜 테슬라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내연 기관차의 퇴출입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 규제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무서움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탄소 배출 규제죠. 파리기후 협약도 이런 일환에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트럼프 형님은 자국의 셰일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기업들의 편에 서면서 탈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테슬라는 전기차를 선택했을까요? 수소연료 전지차도 있는데 말이죠. 일단 전기차는 부품이 일반 내연기관이나 수소연료 전지차보다 적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다 엔진 대신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배터리 기술이 더 중요해지죠.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에 대해 많은 영상을 만들어 온 것을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보다 배터리 기술 발전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배터리는 이제 더 오래 더 빨리 충전될 뿐만 아니고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피도 점점 더 작아질 겁니다. 그럼 내연기관에 비해 공간 활용성도 높아지게 되죠. 대세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는 잘 알겠는데 왜 다른 전기차 회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입니다. 현대 기아차도 전기차 만드는 건 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기차 잘 만들고 있죠. 내연 기관차의 엔진을 만들 기술력이라면 사실 전기차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현대 기아차 주가나 다른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보다 유독 테슬라 주가가 치솟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성 때문인데요. 앨런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스페이스X 산하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재밌는 건 테슬라보다 스페이스X가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만의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망이 주력인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율은 추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에 반해 오프라인 판매망이 별로 없고 온라인 판매망 위주인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오 이 녀석 너무 전기차 편드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전기차 성애자는 아닙니다만 기술이 자꾸 이리로 흘러가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수소연료 전지차 역시 전기차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계속 기술 개발은 이루어질 겁니다. 중장거리 운송용에서는 아직 수소연료 전지차가 전기차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결국 전기차가 대세가 될수록 테슬라가 더 많은 판매를 할수록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외제차 판매 순위에서 1위 벤츠, 2위 BMW에 이어 테슬라가 3위에 올라설 만큼 테슬라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요.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5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 지구촌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커버해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스타링크에 활용되는 저궤도 위성은 227kg으로 약 800개가 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8년 첫 스타링크용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2020년 3월 18일까지 362개가 지구 상공에 띄워졌습니다.
이렇게 위성을 통한 빠른 연결성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접목이 되겠죠. 속도도 속도지만 상권 오지에 있어도 끊기지 않아야 진정한 자율주행 기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구글도 그 잠재성을 간파하고 스페이스X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그 지분만 10%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어 줄을 설 정도죠. 그리고 오는 4월 22일에는 통신위성 60기를 추가로 발사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스타링크 위성 60기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은 태평양 표준시 기준 22일 12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번까지 스페이스X는 총 7차례 로켓을 발사해 통신위성 수는 모두 420개로 늘어났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위성 겨우 1개 띄우는데도 애를 먹는데 한 번에 60개를 올려보내 버리니 단기 목표치 1500개는 금방 채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가 초고속 인터넷 광 케이블보다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스타링크의 테스트 속도는 초당 610메가비트라고만 밝혔는데요. 아마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G가 2.5기가비트라는 점을 볼 때 보완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통신망의 대부분은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처럼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했는데요. 스타링크는 이 해저 케이블보다 더 빠르게 레이저로 통신 연결을 해줍니다. 보통 미국 NSA, 5Eyes 등 정보전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런 케이블로 연결된 인터넷의 길목을 잡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화웨이를 그토록 잡아 족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웨이의 통신망이 중국 정부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보의 길목을 막고 정보를 필터링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스노든의 내부 폭로를 통해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정치인과 연예인 등 뭐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청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위성을 독점한다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정보 속에서 기회가 생기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미국 나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현재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통해 해내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일찌감치 이를 예측하고 스타링크와 비슷한 영국의 위성통신 스타트업 원앱을 인수해 경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로켓 회수 장면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의 전율을 느꼈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로켓을 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로켓을 수직 낙하로 착륙을 시키다니, 와우. 기존 상식을 버리고 스페이스X가 보여준 로켓 회수 방식은 원가 경쟁의 승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마존 역시 블루 오리진을 통해 통신위성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스타링크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해 보입니다. 결국 원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며 손정희 형님은 통신위성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 현재 테슬라는 코로나19로 잠시 주가 폭락을 겪었지만 그 어떤 회사보다 지금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테슬라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스페이스X와 원앱을 보면 손정희 형님도 앞날을 보는 대단한 안목은 있었지만 앨런 머스크의 실행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일 중독자여서 한번 시작한 일에서는 대단한 집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자녀가 6명이나 됩니다. 머스크 형님 정자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렇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죠. 이 계획이 머스크의 계획대로만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는 테슬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쇼핑이나 영화 감상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빅데이터화되어 이 정보를 독점하는 기업이 초기업으로 가는 열쇠가 되겠죠.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원앱과 우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제 앨런 머스크로 기울게 되었고 스타링크는 저궤도 통신 위성을 통해 점점 더 촘촘한 그물망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죽하면 천문학자들이 스타링크의 통신 위성 때문에 우주 관찰이 어렵게 될 것이라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 연말까지 1000개 이상의 통신 위성을 우주 저궤도로 보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앞으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약 12,000개의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을 승인받아 놨을 정도입니다. 향후 스페이스X는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할 계획인데요. 현재 계획은 올해 안에 캐나다와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1년에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 스타링크 통신 위성 발사 시기는 5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자면 아직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에 묶여 로켓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스페이스X를 내세워 저궤도 통신 위성을 장악해버리고 있는데요. 지구 안에서는 금구어 놓고 바다 밑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지구 밖으로 조금만 나가 우주로 향하게 되면 먼저 침바른 놈이 임자입니다. 한국은 언제 미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로켓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왜 테슬라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도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우주 개척 시대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생 목록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시간인데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 들어와 보시면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은 중소기업을 업로드 했죠. 한 4개 정도 업로드 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는 중견기업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반도체 IP 패밀리스 형태의 기업이죠. 칩스앤미디어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NXP랑 브로드컴을 제꼈다고 보긴 좀 그렇고, 어쨌든 밀어내고 국산화에 성공한 텔레칩스, 그리고 아이팟, 갤럭시 버즈 같은데 공급을 하는, 2차 전지 공급하는 쪽이 ITM 반도체가 있고, 거기에다가 아이팟에 MCU를 공급하는 갤럭시 버즈죠. 어버브 반도체도 소개시켜드렸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성우테크론이라는 업체입니다. 정말 이 성우테크론이라는 업체를 들어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정말 그나마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ITM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시총이 한 1000억 넘어가고, ITM 반도체 이런 데는 그래도 꽤 중견기업이고, 그러니까 들어본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성우테크론 이런 업체는 정말 들어본 분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들어봤다, 나 저 회사 잘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손에 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소개해드린 업체들은 굉장한, 그래도 물론 시총 1000억이 수준이 그렇게 막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시총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억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래도 나름 성장형 업체들이거든요.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IP, 뭔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사람을 디텍팅하는 어떤 반도체의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로열티 라이센스 사업을 한다. 뭔가 말만 들어도 뭔가 미래형 사업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도, 그러니까 뭔가 말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들이었고, ITM 반도체 이런 데도 단기 순이익 폭증하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애플 같은 회사에 자신의 소형 2차 전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국위 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물론 이런 잘 나가는 업체들이 국위 선양을 많이 하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도 맞지만, 어려운 업체들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생각하고, 마침 또 지인이
뭐 이 기업에 뭐 주주로 또 있고 뭐 좋은 기업 있다고 해서 뭐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실적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또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 차원에서 이 기업은 18년 대비 19년 무려 영업이익이 69% 감소했어요. 당기순이익은 11% 정도 감소한 시총으로 치면 250억 정도? 즉 시장의 기대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됐고 실적으로 보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입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니까 제가 뭐 중소기업 응원한다고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겠죠.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시총 250억 정도 부근이면 정말 초중소기업이죠. 제가 의도를 언급하기 위해 너무 좀 안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혹시 주주분들 듣고 계시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죠.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는 박찬홍이라는 대표이사 분이 이끄는 회사인데 이게 이분이 좀 현장 스타일이에요. 뭐 공동 창업하실 때 한 분은 또 한양대 출신의 뭐 엘리트 출신 분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뭘 하냐 뭐 경영진보다 뭘 하냐 이걸 봐야겠죠. 우선 사업부별로 보면 부품 사업, PCB 사업, 장비 사업 뭐 요 정도로 나눠지고 성우 세미텍이라는 종속 회사에서 TR 가공 뭐 이런 거 하죠. TR은 이제 트랜지스터 리드 프레임이고 매출의 규모로 보면 단연 부품 사업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장비 사업부, 그 다음에 PCB 임가공 사업부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요. 쉽게 말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리드 프레임에 대한 R&D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뭐 요 정도로 딱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리드 프레임이나 PCB 검사 장비는 삼성전기, 저희가 잘 들어본 LG 이노텍 이런 기업들의 납품을 할 만큼 나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사업부에서 이 회사의 이익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TR 사업부 영업이익도 훌륭하지만 여기는 종속회사기도 하고 뭐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고요. 유의미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부는 장비 부품 PCB인데 그 중에 장비 사업부만이 그나마 당기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금융 수익 지출 손해 이런 걸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영업이익률 딱 보면 나름 훌륭하게 영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이 예전에 2017년에 LG화학이랑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차전지 쪽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일회성 계약으로 끝나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죠. 소위 주력 품목이었던 리드 프레임이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넘어선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뭔가 혁신이 나와주나? 하면서 좀 많은 기대감이 여기에 몰렸었는데 꾸준한 어떤 실적이나 재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이대로 그럼 망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은 뭐 예를 들어 사양산업이냐 라고 보기에는 나름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검사 분야가 절대 당연히 누가 봐도 사양산업이 아니고 향후 또 뭐 얘네들이 케이블이라든지 어떤 소재 부품 쪽도 차량이 사실 모든 분야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이 부품이 사실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패키징용이거든요. 결국에 이 패키징 그러니까 뭔가 정기적인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패키징 자재로서 평가를 받지만 갈수록 극소형화돼가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소재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 이게 무조건 패키징할 때 리드 프레임만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환영을 좀 못 받은 것도 사실인데 차량용 반도체로 진화해 가면서 이 시장에서는 소형화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뢰도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내구성이 좋은 리드 프레임이 실제로 차량용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 회사 매출 중 또 이 부품 사업부에서만큼은 리드 프레임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품 사업이 이익성은 그다지 높진 않아요. 케이블도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케이블 업체 통해서 납품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쪽의 이익성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탄탄한 이 반도체 장비 분야를 기반으로 나름의 캐시플로우는 꾸준히 그래도 확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이 기업은 제가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진짜 막 쩐다 이랬으면
소위 그렇게 말을 했으면 시총이 엄청 높았겠죠. 근데 250억 치고 이 기업은 재무제표가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분야가 캐펙스라든지 이런 게 과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같은 이 분야에 있는 리드프레임 업체들을 또 보면 알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막 200% 이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역대 최악의 실적 하락률을 기록한 2019년 작년이죠. 작년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48% 선으로 버텨주고 있고, 이는 오히려 2018년에 최대 실적 기록 행진을 보여주던 해에도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쌓이는 그런 기업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연도 이 반도체 사이클 부진으로 매출에서 하락을 겪으면서 원래 이런 기업은 매출이 크던 작던 고정비 항목이 많아서 매출이 하락세를 겪으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당기순이익은 좀 버텼지 않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60% 하락했는데 당기순이익은 10%밖에 아예 하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따져보면 공정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융자산 평가의 차이일 뿐이고 그다지 의미는 없다. 실제로 영업은 진짜 못했다. 2019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된 영업이익의 어떤 이익이 훼손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아는 분이 주주로 있다고 해도 그분이 이거 들어도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지만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자, 이 회사 결론은 어느 정도 내면 막 날아오른다, 뭐 칩셋미디어 같은 그런 날아오르는 성장 기업이다 라고 보기는 뭐 AD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아무튼 어제 다룬 그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의 2차 전지, 소형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업체들처럼 뭐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AD 칩스라든지 그런 데처럼 날아오르는 업체다라고 볼 업체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사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좀 위험하다,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뭐 예를 들면 가슴 아프지만 뭐 두산중공업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재무구조도 그렇고 고객사도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대형사가 꾸준히 이 고객사를 1, 2년 고객사를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고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창출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애매하죠. 즉 이 회사가 다시 날아오르려면 역시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또 와주던지 뭔가 다른 어떤 신제품이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것 같고,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충분한 체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이클만 오면 다시 자기의 어떤 흐름을 찾아서 단기 순이익을 찾아가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할 회사라고 판단합니다. 단 한 번 더 이 회사가 뭔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박스권에서 주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 박스권에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 하려면 분명 어떤 아이템, 2017년에 LG화학과의 계약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든지 뭔가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막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냥 기업 개요 정도 한번 살펴본 것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다른 부분들 아니면 뭐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본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의 경쟁사하고도 좀 뭐 자세히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아니면 재무제표를 좀 더 뭐 재무제표는 사실 이 기업이 훌륭해서 뭐 더 볼 필요 없긴 한데 좀 더 본다든지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뭐 살짝 기업계로 보다 보니까 이 성우테크론이라는 회사를 검색했을 때 시간여행 TV라는 분이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조금 유명해진 종목이더라고요. 김민규라는 분인데 제가 원래 이분을 유튜브에서 본 건 아닌데 알고는 있었거든요. 이제 저랑 이제 여러 스터디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려대 재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슈퍼개미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이런 종목에 또 뭐 투자를 하시고 한 게 아마 재무구조와 현금 흐름 그리고 쉽게 손바꿈이 되지 않을 좀 오래된 그런 업력 같은 걸 보고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판단이 되네요.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진 저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신중하게 생각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재미로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짚었으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 뭐 이번 연도 2019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 회사 사람분들이나 아니면 관련 뭐 주주분들이나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나 LG이노텍에 이 기업이 만약에 공급 안 했으면 일본이나 미국 이런 외제들으로 뭔가 국산화에 또 천병 역할을 또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모두 저는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그래도 나가